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는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계의 원로이신 최석재 선생님을 모시고 민주화의 길목에 서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를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언론 외길의 인생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히 최석재 선생님을 저희 11시에 만납시다에 이렇게 자리에 모시고 저희들이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시던 분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주 건강이 좋습니다. 예. 근데 하느님이 공평해가지고요. 예. 그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건강 하나만이라도 아주 유지시켜 주셔서 참 속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돈과는 연이 멀게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글쎄 건강 하나가 미천으로 살아온 거죠.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뭐 지난 4월달에 45년 언론 생활을 일단 은퇴하고 네. 뭐 인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언론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언론인이에요. 네. 어떤 직장이 그만뒀다 그것뿐이지. 네. 그래서 좀 언론계 뒷바라지 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막 회고록하면 좀 자기 비하에 치우칠 돼서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45년 동안은 내가 겪은 그 사회사라든지 이런 것들 비사 같은 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스크랩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최근에 그 선거 국면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글쎄 사실상 이 대통령 선거 직접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는 이번에 7번째입니다. 네. 이 1952년 대통령 선거를 시작해서 하지만은 참 그 진실한 의미로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의 대결하는 야당 후보하고 대결을 아주 살벌한 분위기에서 했거든요. 네. 그 국민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정강 정책이라든지 정치 이념을 보고 자유롭게 뽑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어떤 한국 민주 정치사에서의 이제 큰 고임돌이 되는 중요한 선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선거 양상이라든가 선거 국면을 보고 우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선생님께서는 과거 그런 체육관에서 우려는 없으십니까?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쫙쫙 박수 치고 대통령 선거하는 그 안목으로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기의식까지 느낀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거는 벌써 시각이 달라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네. 다소 시끄럽습니다. 네. 또 시끄럽다는 건 뭐냐 하면 5년만 5년, 4년만 4년은 그 주기적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국민들의 그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는 네. 그러니까 아주 일제 축제가 되거든. 좋게 발전하면. 그러니 이게 조금 시끄럽다고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거냐. 난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 현재까지 내가 접하고 있는 신문지상 혹은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는 정거 양상으로 봐서는 아주 수준작 이상이지. 결국 우리 일부 사람들 우려하는 만큼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 없다고 봐요. 혼란스럽다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 체육관에서 하던 선거를 자꾸 상상을 해가지고 몇백억 내지 몇천억 돈이 국비가 나눠야 된다.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목이 막 새도록 전국 막막 누비고 댕기고 온갖 공약을 한다. 한 이런 선거 가지고야 이거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느냐 하는 안정이 되느냐 하는 이 걱정을 하는데 그 민주주의의 진맛을 솔직한 말로 이해를 안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혀 우려되는 점은 뭐 걱정되거나 다소 그건 우려되는 점은 일부에 이제 특히 이번 선거에 두드러지게 걱정되는 건 지역 감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더만. 뭐예요? 지역 감정. 지역 감정이요. 요거는 조금 우리 사회에서 조금 우려할 현상인데 이거 뭐 내가 미리 너무 이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그건 누가 썼는지 처음에 의도적으로 썼는지 모르게 썼는지 모르지만은 지역 감정이라는 말 자체가 좋지 않아요. 지역 감정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그래서 이번 지역 감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권기가 설발하길래 각도 출신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 각도 말하면 이게 지역 의식을 지역 감정이라는 말로 혼동을 하고 있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모두. 네. 그 고향에 대한 향토해가 있어. 네. 내가 어디 사람이다 하는. 그 향토에는 그 반드시 그 향토 특질이 있고 기질이 있고 네. 또 특수성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인식하는 건 지역 이식입니다. 네. 그 지역 이식은 향토에서부터 발생을 해요. 네. 거기는 내 어릴 때 기억입니다마는 못을 하나 가운데 두고 아랫마을 윗마을 일이 있어. 네. 내 윗마을 사람인데 그 윗마을 사람들이 그 아랫마을 사람하고 놀 때는요. 패를 갈라가지고 서로 씨름도 하고 했을 때는 윗마을 사람은 윗마을 사람을 이기라 그러고 네. 아랫마을 사람 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벌써 향토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원했다가 져버리면 그뿐이고. 네. 근데 그런 지역 이식을 우짜다가 누가 의도적으로 썼는지 언제부터 썼는지 이거는 뭐 또 파고 들어가면 연유가 있습니다만은 지방 감정에 관해서는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는 것은요. 네. 이번 선거전에 관해서 이 얘기인데 지방 감정이 있다면 그걸 푸는 방법이 그게 바로 민주화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지금까지 민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16년 만에 하는 거예요. 16년 만에 쌓였던 여러 가지 그 의식이 일부에는 감정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이번 선거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는데 하다면 민주화가 돼가지고 민주주의 원칙만 잘 지켜지면 그건 지절로 없어지는 거라. 왜냐하면 가령 말해 정권을 놓고 다투었을 때 뭐 정권을 만약 획득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국회의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정당하게 편파적인 인사가 있어서만 그걸 지적하고 또 경제 발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한쪽에 치우쳤다면 그런 걸 시정시키고 그 노력이 국회가 그 지역 국회의원 구실을 제대로 하면 그건 지절로 없어지죠. 또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언론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고 언론이 활발하될 것 같으면 여기 언론 나름대로의 말이야 견해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화가 되면 없어집니다. 자연히 그런 감정은 없어지고 둘째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지방자치제예요. 특히 이제 그 부대입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느 지방하면 공장이 서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돼 있다. 그 지방자치가 있다면 그 지방에 대한 경제적인 그 모든 시설 또 유치 같은 건 그 지방자치에서 하거든요. 그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되면 그것도 자연히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자연히 없어져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직업관료제도가 확립이 돼야 돼요. 네. 각 전문 분야에 그건 뭐 꼭 관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적어도 언론인도 그렇죠. 그 전문가적으로 딱 짜여가지고 정권이 베껴가지고 누가 권력을 잡아도 뭐 장관이나 차관 정도 정무고문은 도리가 없죠. 뭐 그거 하나까지 안 하고야 뭐 때문에 정권 잡으려고 했어. 근데 나머지 직업 공무원은 딱 그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사람이 발탁되고 그대로 임명되면 그 인사적인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내가 지역적인 부대접 하는 사람 지방 사람 들어봐도 대법관 이하 대법원 법관 인사가 편파되기도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들었어. 왜? 그건 딱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만 써가지고 그 인사 기준에 고가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사법부 인사에 편파적이 있단 말 들은 일이 있나요? 그러니 그 세 가지만 이걸 좀 시일이 걸립니다. 네. 말하자면 그 민주화, 그 지방자치, 직업관리제 확립 이게 되면 자연히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없어지고 지방감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또 한 가지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인식차 이거는 적어도 10년, 20년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저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이건 미국에도 그런 예가 있고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동부 사람들은 서부 사람 굉장히 낮춰봤죠. 저 개척민 후손이들 개척 낮춰보고 또 텍사스 사람 뭐 남부 사람은 이제 카우보이들이 뭐 어쩌고 이렇게 저들끼리 빈정대는 내 직접 들었어요. 동부 사람 굉장히 양반식을 하거든. 네. 그런데 요즘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서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동부보다 앞섰다. 이제 그런 사람 하나는 없어지거든. 또 남부에서도 그 카터 대통령이 나오고 뭐 어쩌고 존슨 대통령도 남부거든요. 뭐 나오고 하니까 뭐 지금 카우보이라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건 저질로 그런 시일이 오랜 세월이 걸리면 없어지니까 막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도적으로 그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다. 네. 그리고 또 그 지방민들에 대해서도 감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온 푸대접 해온 정권에 대한 감정이지 다른 지역에 대한 감정으로서 착각을 하지 말아라. 예. 이건 정당한 이성이 있으면 네. 양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예.
이건 절대로 그와 같은 감정을 갖지 말고 아예 언론계에서도 지역 감정을 말 쓰지 말고 지역 이식으로 아주 슬기로운 향토에서 발전한 자기 고향에대로 발전시켜 나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참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7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16년 만에 있는 일이다. 그럼 16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해보지 못하던 국민들이 늘 하던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선거가 너무 생소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저희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주기적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시켜버리고 네. 참 욕구를 막 분출시키는 거예요. 네. 또 따지고 보세요. 대통령 하실 분이 평소 저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지 평소에는 너가 민정을 그렇게 살필 수 없잖아요. 그건 보고만 보고 하는 것이지 지방 구수숙을 누비면서 악수도 하고 참 어린애 볼도 비비대고 말이야. 참 있는 아냐 없는 다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민정을 보는 기회라는 게 있어야 야 정권 잡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민중이 두려운 줄 알고 국민이 소중한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때 네. 그 나선 분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이 고생을 좀 하라는 게. 네. 해서 큰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라 지금까지 참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밑에 하려들 보고만 듣고 뭐 국민들이 뭐 어떻다 GMP가 어떻다 하는 그런 참 태평한 소리 이거 아이고 이거 사실 탁상 공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앞으로 5년 동안은 정치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라 가는 게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한 3, 4년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편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잊어버릴 때 얼마 안 있으면 꼭 선거가 있다. 또 우리가 계속 정권을 잡고 싶다 했을 때는 또 그렇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민주정치의 가장 장점이 물론 민주정치를 하는 게 이 세상에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제도 중에서 최선은 아닙니다. 네. 이거 차선이에요. 왜 최선이 아니냐면 정권을 잡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참 혼란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차선이지.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제도를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 그러면 차선으로서 만족을 해야지. 근데 국민들은 이걸 축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볼 때 이럴 때 뭐 평소에 하고 싶은 소리 막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욕설이라든지 가령 그참 그야말로 교양을 의심받을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정당한 국민으로서 욕구를 막 얼마든지 분출시키고 또 그런 걸 흡수하는 공약 또 해봐야 뭐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또 지방의원 선거 매로 무슨 다리를 놓는다 학교를 어떻게 한다 이건 곤란하지만은 조금 더 비전을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공약으로 바뀌었으면 싶어요. 비전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특히 이제 그 과거의 비전에 대해서 향해서 자기 열기를 분출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 축제로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선거 이번 지금 혼란하다고 느끼지만은 앞으로 오는 후는 조금 더 나아지고 또 그다음 5년은 또 더 나아집니다. 그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겪고 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언제 어떤 동기로 언론계에 투신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내가요? 네. 내가 45년 국전입니다. 지금. 예. 45년 전에 그 뭐 젊은 학생들한테 들으면 흔히 나는 무슨 뭐를 지원하고 중학생 때부터 노렸다. 뭐 노력했다 하지만 그건 뭐 나는 그게 사실인가 해서 우연이죠. 사람 인생에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중학생 때부터 고학한 사람이 태어나서요. 그래서 그한테 대학을 졸업 못한 한 학기 안 가두고 학비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아르바이트가 그게 잡지사에 들어갔어. 일본서 동경이 얘기해. 근데 그 해보니까 그게 훨씬 적성에 맞아. 그럼 졸업은 못 하셨습니까? 뭐가? 졸업을 못 했죠. 하셨어요? 했는데 그저 나 야간으로 바꿨거든. 야간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그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게 이게 적성에 맞고 막 그대로 하다가 그만 해방 후에 그 배운 지 그뿐이니까 그만 그대로 내가 잡지에서 신문으로 그만 일생을 지내온 게죠. 뭐 지내고 싶어 지낸 게 아니라 지내오다 보니 그래 된 거지. 꼭 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가 무슨 언론이 좋다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이게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얘기라. 나 사람 자꾸 허식을 합니다. 난 어릴 때부터 뭘 하고 싶어서 딱 정해놓고 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환경이 지배합니다.
그 참 그 우연치고는 참 적성을 잘 찾으셨다고 잘 보겠는데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기자로서 말이죠. 그 최초에 이제 마주쳤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준 교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해방 직후인데요. 네. 대거든 경북신문이라는 신문에 네. 그 편집국 차장이 됐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나이 30도 안 된 녀석이 어떻게 편집국 차장 높은 자리에 가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신문이라는 건 편집국장이 9이나 8밖에 없는 그런 신문사입니다. 전부가 기자고 대학 전부가 전부 간부고 편집국 전체가 한 8, 9명밖에 없는데 예. 다만 내가 신문 그러니까 일제시대 했기 때문에 신문을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대뜸 차장이라 뭐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건 서울로 그랬다고요. 예. 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큰 신문사는 한 4, 50명 있었어. 예. 나머지는 대개 뭐 8, 9명 가지고 신문을 만들어내서 다브레드판이 하는데 네. 그때 그런 이제 편집국 차장하고 책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취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말입니다. 기사도 쓰고 교정도 보고 예. 심지어 인쇄소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판도 짭니다. 그 뭐 필화 사건으로 옥고도 치르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이상한 그 발단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 더 붙들려 가요. 미군 정도도 한 번 붙들려 가고. 예. 대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북신문 차장 하다가 분여일보라는 그것도 분여신문이 아니고 일반신문입니다. 예. 편집국장 할 때 한 열흘 붙들려 갖고 한 2주일인가 3주 붙들려 갖고 예. 그건 말하자면 기사 때문에 네. 또 이제 자유당 때는 그 대구메일 사건으로 그건 좀 큰 사건이죠 언론에서 그걸로 뭐 상당히 오래 내가 붙들려 가 있었고 네. 또 남은 모르지만 이 4.19 후는 내가 붙들려 갈 일이 없는데 5.16 후에 네. 6.3 파동 때 또 붙들려 갔어. 그건 왜 붙들려 갔는지 붙들려 갔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뭐 때문에 붙들렸는지 몰라도 붙들려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하고 같이 붙들려 간 사람이 남재희 지금 그좀 하고 뭐 많아요. 그 예. 같은 참 유치장 동기생이. 예. 그러니 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붙들려 가니까 사실은 정권이 안 바뀌 있으면 싶은 거는 나게 이제는 70이 넘어서 뭐 붙들려 간 사람도 없겠지만 무슨 필화 사건이라든가 이래서 옥고를 치르시게 되면은 재판을 받겠는데요. 그 재판을 받으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가요? 그래서 그 재판 나머지 거는 대개 다 중간에 내가 그 미군정 때 붙들려 갔을 때는 소청을 내가지고 소청에서 이겼고 네. 그래서 내가 2주일 만에 풀려 나왔고 자유당 때 그거는 저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 판례가.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재판장이 마지막 최종 재판장이 김병로 대법원장인데요. 그래가지고 1956년 그 대통령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네. 그 대통령 선거 있기 한 열흘 전에 최종 판결이 나서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언론에 관한 그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네. 국가보안법에 관한 아직 판례로서는 지금 아직 언론에 관한 그 판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주 명쾌한 판례로서 말이요. 네. 국민의 알 권리와 네. 정부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까지 딱 명시한 참 멋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완전히 무죄가 된 거죠. 어허. 예. 예. 그래서 상당히 힘을 얻었죠. 언론계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아주 코에 걸만 코걸이, 퀴에 걸만 귀걸이 정도로 상당히 위구실했는데 그 판결이 나온 이후는요. 그 판결에 의해서 상당히 언론계가 이거 대구매일뿐만 아니에요. 전부 그 언론계 전체가 힘을 얻었죠. 아, 요까지는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그 후에 뭐 내가 언론계 자체가 아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4.19까지요 4년 동안 굉장히 한국 언론이 활발했습니다. 예. 네. 그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사설로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설을 쓰시게 된 그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이지 내 개인 글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때 필자가 내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는데 이제 결국은 3월 17일 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행해지고 3월 17일 가는 거는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 선포를 하는 날인데 네. 어떻게 화가 나든지 그날은 정말 잘 붙들이 갈 작정하고 옷을 좀 형무소 안에서 입을 옷을 갖다 놓고 내가 쓴 게 이제 혹은 국민운동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근데 그 나는 이거 내가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낸 신문사가 위대한 거지 내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글을 써도 그대로 신문에 낼 수 있게끔 허용한 그 신문사 자체가 그게 언론사에 남을 일이지 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흔히 이제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올는지 몰라도 아무리 유능한 게 아무리 쓰고 싶은 글을 써도
그 신문사 방침으로 못 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쁜 말 알아. 그 당시 언론이라는 다 기계가 대단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런 소리 지금 하면 어떠면 신문이 말하면 거짓말도 참말이 돼. 예. 그 무렵은 맞습니다. 적어도 4.19 때까지만 해도 신문은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예. 뭐 어느 직업보다도 언론인이라 하면 그만큼 존대를 받고 예. 또 신문이 말이 뭐 나오면 거짓말도 그건 참말로만 믿어요. 무슨 소리 하나 어느 신문에 놨더라 가면 그뿐이야. 막 논쟁이 끝이라. 요즘도 그만큼 그렇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뢰에 대한 응한 어떤 자부심, 예. 사명감이 생깁니다. 예. 한 가지 참 고마운 거는 1950년대 고마운 거는 지금 사법부가요. 네. 요새는 뭐 사법부에도 여러 가지 최근에 말도 나오고 이랬습니다만 참 견고했습니다. 네. 완전히 사법부 독립이 지켜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간섭을 하려고 해도 대법원에 까닥도 안 하고 그대로 지켜나갔거든요. 네. 그 사법부 독립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말은 안 되면 법원에 가자. 네. 하고 또 그걸 그대로 또 국회에서 반응시켜주는 건재한 야당이 있기 때문에 언론, 야당, 사법부 이 세 바퀴가 아주 건전히 굴러가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바퀴 하나라도 끄덕하면 그 민주주의는 말하자면 아주 파행되는 거죠. 예. 63년에도 뭐 조금 그 말해서 63년은 그때는 붙들이 가지는 안 하고요. 네. 63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그저 오히려 군정이 민정으로 이양한다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 박정희 최고의 이장이 예. 시민회관에서 발표를 선서하고 했죠. 이랬어요. 예. 그랬는데 군인들이 예. 한 100명인가 50명을 하루 이내 최고회의였고 마당에가 지금 경제기원 한 거기에 예. 그거 가지고 군인들이 데모를 했다. 예. 군인 데모 아마 대한민국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야. 지금. 예. 군인들이 소령 대령급들이 와가지고 군정 연장하라고 데모를 했거든. 네. 그거 이런 놈의 세상에 법이 어디 있는 말이야. 네. 군인들이 데모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막 사들 되게 탈선 군인들이 경고한다 하고 그 활자도 그만 보통 활자가 아닌 사고 활자 일단 큰 걸 가지고 그래도 왜냐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한 10장 가지고 그만 그 칸을 메꾸려고 하니까 제목 여기다 갖다 떼고 갖다 네. 붙였죠. 네. 그런 경험이었어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했어요. 그 후로 뭐 거기에 대한 그런데 그때는 참 어떻게 아무 일 없었어. 급속도가 상당히 아무 일 없었는데 근데 그래 왜냐하면 예. 그래가지고 바로 계엄리 안 피줬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예 모든 그 정치 평론을 봉쇄하는 조치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러면 조선일보 사설 안 시켜버렸어. 예. 그 뭐 검열 받아가면서 사설 수권 없다 해가지고 예. 끊어버렸습니다. 예. 그 무사설 항고 12일 하는 게 또 언론사에 남죠. 예. 또 그 당시에 이제 또 같이 한 게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이제 대구메일 삼신문사가 네. 사설이 없이 사실 없이 신문내서 왜? 그러니 이님이 내저 김영욱이 회고록을 보면 제일 아팠다는 게 사설이 없다는 게 아팠다이라. 아. 이 논설이 안 나오니까 논설이 좋다 그러다 얘기를 해줘야 자기네들이 합리성을 갖다 붙이겠는데 네. 어떤 말 써더라도 다른 신문에 있어서 무슨 소리냐 이게 옳다 하면 되겠는데 사설 안 쓰니까 말입니다. 아이 죽을 지게라. 그래서 우리로서는 모든 정치 평론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법률을 내놓았으니까 모든 정치 평론 못하는 사설이 어디 있노? 네. 왜 안 쓴다 해가지고 그 12일 동안 침묵을 지켰죠. 그랬더니 나는 그 당시에 좀 과격한 편이어서 사설을 안 내고 고순가만 백지로 내자. 예. 백지로 내자. 네. 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언론에 관한 일로 가슴 아프다든가 그런 일도 많이 계셨겠죠. 글쎄 조금만 일로 말하면요.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하고 있을 때가 61년인데 네. 그것도 5.19를 만났는데 그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황윤석이라고 한국 제1호 여류 판사가 계셔.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죽었는데 그해 네. 이거를 맞아 죽었다고만 보도만 하고 그래서 절대로 프라이버시는 침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4.19 후가 되나도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편집국장이 부장을 통제할 수 없고 부장이 기자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편집자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해놓고 일판을 해놓고 집에 가면 그때는 아침에 보면 더 이상한 기사가 나오거든. 어떤 이상하냐 뭔가 엽기적인 무슨 일에 죽은 것처럼 자꾸 다룬단 말이야. 경찰에서 어디 형사들 얘기 듣고는 그 무슨 이상한 이야기 나왔다. 뭐 이래 사실 결과 오보예요 전부.
나왔는데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참 매질하는 것이 한 3, 4, 5일 계속이 됐을 때 지금도 어째서 그렇게 그 당시에 편집국장으로서 통제를 못했느냐. 차라리 밤새 가면서 막 24시간 잠 안 자고 지켜 있었으면 그게 가능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뭐 신문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일판 내고 한 10판 가량 바꿔치기 합니다. 집안에 보내는 신문에 따라 일판 내놓고 안심하고 돌아가면 그날 신문 보면 또 TV적고 애를 그건 또 먹어. 어떻게 보면 언론인의 자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교양 당시만 문제. 혼란이 돼서 언론 자체의 네. 어떤 정확한 신문 윤리라는 확립이 안 됐을 때 네. 얘기예요. 언론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그 윤리라든가 교양이라든가 글쎄 그래서 네, 그 그래서 주체성이 이제 있으면 고무렵의 코에부터 안 되겠다 이게. 네. 그때 언론 4.19 후 언론이 뭐 우죽순 좀 나오고 뭐 신문 윤리고 뭐고 없이 마구잡이로 에로페파, 브락페파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 언론인들이 스스로 모아가지고 언론 자율위원회, 네.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문윤리 강령은 1957년에 만들었거든요. 1957년에 해서 그러니까 윤리 강령의 실천 요강을 만들고 윤리위원회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 중에 오히려 나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자율위원회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64년에 공화당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민정이양된 후에 정부에서 통제하는 언론윤리위원 법을 만들었거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64년 언론 파도이라는 거. 그래서 언론이라는 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지. 법으로 국가 권력으로 통제한다고 하면 이건 적어도 언론 자유가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대가닥 그 1964년 8월 2일 날 그런 법률이 제정되고 6월 8월 3일 날 공포된 코난말 편집인 협회 그 당시 부회장입니다. 네. 고재욱 선생이 회장이시고 네. 대부분 그만 보아가지고 그만 이 법은 위헌적이고 말 반민주적이 돼가지고 규탄하고 말해 이건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이제 말 대회를 열었죠. 해가지고 계속 40일 동안 싸웠습니다. 네. 아마 한국 유사 이래 정부 권력하고 언론개혁하고 서로 막 정면으로 맞부딪혀가지고 그야말로 좀 요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싸움을 했죠. 뭐 매일 신문에 대해서 우리 한거하고 그래 했는데 이제 참 다행히 40일 후에 유성회담이라고 있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언론계 대표들이 그 이제 가서 최후로 만났죠. 네. 그때 가신 분이 지금 살아있는 분 몇이 안 계셔. 돌아가신 유원장 유봉영 선생, 조선일보 부사장 하던 분, 이제 홍정인 선생, 네. 그러고 이제 고재욱 선생, 이제 편집인 협회 대표로 이제 네. 기자협회 대표로 이환희, 네. IPI 이 한국 사무국장으로 김규환 박사, 네. 여섯이 이제 언론계 대표로 대통령하고 장시간 얘기하는 끝에 그 법을 보류를 시켰어요. 네. 근데 보류시키지만 실질적인 폐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 그 단서에 보면 그 법은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총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리고 60일만 넘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거라. 그래서 참 어떤 외견상으로는 언론계가 참 정부 권리 이기는 게 됐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이듬해 런던에서 열린 IPI 총회에서요. 그래서 한국 언론이 전 세계 언론의 히로라. 네. 라고 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를 칭찬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 한국 정부의 민주적인 역량에 대해서 견해를 표한다.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네. 정부 국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게 떠들 때도 막 잡아넣지 않고 끝내 그 법을 보류시켰다는 건 또 대단한 것이다. 네. 해서 이건 우리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집인 협회 기록은 남아 있지만 IPI 총회 전 세계 신문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한국 언론계를 1964년도 세계 언론의 히로라고 결의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도 그 민주적인 아량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그 언론의 길을 그것이 뭐 어렵다고 제가 표현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력이라든가 그동안의 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앞에서 그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는 어려운 언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저 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지내자면은 뭐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뿐만 아니고 우리 연대 언론인은 다 같이 겪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길로 남아서 이제 내가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당시에 한국 언론계 편집인 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요직에 있었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 뿐이지 거의 비슷한 고난은 그 연대 언론이 다 겪었습니다.
그 45년을 그걸 겪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언론계를 지켜오신 어떤 힘이 있으실 텐데. 아니야, 그건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네. 뭔가 자기 보람이 있는데 네. 일제 그 우리가 말하면 그 언론인을 어쨌든 뭐 자기 우연히도 뭐 택한 이상은 그 보람이 뭐냐? 그 정의감이에요. 그 내가 무슨 권력을 검지고 이 사회를 좌지우지 못하지만은 스스로 힘으로 내 정의감을 추구한다는 이 보람이 항상 가슴에서 그 보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게 뭐 결과적으로 내 끝내놓고 뭐가 남습니까? 재산이 남나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는 건 그 자존심, 자기에 대한 저 프라이드, 그리고 자기가 쓴 그 스크랩밖에 그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언론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우선 언론 규모가 달라졌어요. 예. 사회도 복잡한 대신에 언론 규모도 옛날에 우리는 그 아까 처음 해방 직후 7, 8년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내가 대구메일 주필로 그 글을 써가지고 참 형무소 붙들이 갈 그 무렵에 그러면 그때는 꽤 큰 신문인데 편집권이 연락가 27입니다. 또 1961년에 내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되었는데 그때 편집국원이 87명이에요. 지금 뭐 문제가 안 될 저거 웬만한 신문사 1000명 다 넘어요. 네. 그만큼 했으면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교영상 관리상 문제가 생기죠. 지금까지 없었던 뭐 안 되면 신문사 부수고 문을 닫을 한 있더라도 한가한다는 정신은 작으니까 막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교육이 커놓으면 그 어떤 스타프리아가 하기 어려워지죠. 조직의 힘. 이게 이제 우리가 언론할 때하고 지금과 다르다는 거. 네. 이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언론인의 패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어떤 스타프리아 시대하고 다르죠. 지금 전쟁으로 얘기하면 보병 부대가 가지고 총을 싸움하는 그 전쟁 시대하고 네. 이 앉아가지고 미사일을 단추 하나 넣어서 확 날아가는 거하고 다를 정도거든. 네. 그래 아무래도 보병 시대에서는 막 그 사기가 대단한 것처럼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은 걸 예. 현대 언론에 강요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또 그렇게 겪어도 언론은 안 되죠. 본질은 마찬가지다 말이야. 옛날에나 네. 일곱 여덟이 하던 그 신문 시대는 지금이나 말이야. 왜 네. 민정의 선을 좀 대변하고 네. 또 사회를 올바로 끌고 가는 하나 말하면 정의가 뭐 발로고 네. 말하자면 시대의 향도니까 그건 본질은 마찬가지다. 예.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이 다르고 또 표현 방식이 다르고 또 원체 전문 분야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언론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나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투쟁할 것이 많아진다고 그러면은 주위 나라가 발전을 못 한다고 볼 그렇죠. 수 있습니까? 언론이 조용해야. 이제 투쟁할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살기 좋은 사회가 그러니까 되는 예를 건 들면 그 이제 물론 뭐 언론이 같은 지면이 가야 되면 스위스에서 한 3, 4년 전에 그 뭐 아주 굉장히 논쟁이 벌어졌는데 뭐냐 하면 자동차 그 사고가 많은 그 이 베르토를 말입니다. 예. 이 베르토를 매는 것을 법제화해야 하느냐 이건 법제화하지 말고 사회 자율에 도덕적으로 해야 맡겨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막 신문이 논쟁을 벌리고 막 캠페인을 하고 그래요. 예. 우리로 볼 때는 저것들 참 시시한 걸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사회가 돼야 맞습니다. 생활 구석구석이 그런 뭐 조그만 문제가 대이슈가 될 사회가 되면 행복한 거고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불행한 거예요. 네. 선생님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 44년이에요. 28살 때죠 우리 나이로. 네. 그러면 해방 전에 해방 전에. 결혼을 하셨네요. 근데 한국인 전화가 없거든. 그는 예.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말이 잘못하면 이거 잘 일본 며느리 보면 어떡하고 걱정을 해가지고 서소문 해가지고 예. 뭐 있는 대로 빨리 구해가지고 예. 가서 나 뭐 결혼하기 전에 본 일도 없고요. 예. 예.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셨습니까? 뭐그 전에 좀 봤죠. 봤는데 뭐 별로 그런 거 안 골라 해서 그래서 이것도 인연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는 건데 예. 그 너무 그 자꾸 그 젊은 처녀 총각들이 많지만은 예. 그 연분이라는 게 있어. 예. 예. 그래가지고 서로 정이 생겨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은 없다고. 예. 좋은 가장이셨습니까? 지금? 막 내가 생각하는데 가장으로는 낙제점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체 참 아닌 게 아니라 조선일보 주필 될 때까지 그때 그게 65년인데 오다물을 사준 일이 없거든. 네. 또 원질 성질이 급해서요. 예. 뭐 팩하면 불칼이죠. 해놓으니까 아마 참 우리 와이프 시집 와서 당황했을 거예요. 예. 뭐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께서는 그저 옷도 한 벌도 안 사주시고 그리고 불같은 성격의 사모님한테 막 야단을 하셔도 사모님이 참고 계시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고
그저 우연히 만나서 좋으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건 선생님 입장에서지. 사모님이 보기에는 그건 우연히 또 만나서 그렇잖아. 이러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그런데 있죠. 그렇지 않은 거 왜냐하면 네. 애들은 전부 저 엄마 편이거든 또 이상하게. 아하. 뭐 싸움하고 애들 앞에 싸움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애들은 전부 저 엄마 편이지. 네. 요새 손녀들까지도요. 네. 나하고 같이 산다고 할머니하고 같이 산다 그래. 어허. 그러니 외톨이 내가 좀 부득이 많이. 소치로 그렇군요. 근데 건강은 어떻게 유지를 하십니까? 건강은 그저 주로 이제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요. 예, 예. 뭐 운동으로서는 골프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그 골프를 아주 친구가 사랑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골프 망국론을 쓰셨어요. 아유, 사설로. 여기서 나올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마치 그 비애국자이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시던 우리 최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골프 애호가가 되셨는지요? 당신도 제목만 읽었지 그 본인은 안 읽었구만요. 그런 소리 하는 거게. 네. 내가 흔히 그런 질문을 지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골프 막농 하던 녀석이 요새 골프에 아주 좋다고 일주일에 하면서 꼬박 나온다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사과하고 뭐 골프처럼 뭐 있다고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는 게 제목만 보고 글도 안 읽는 그렇게 여가가 없나? 예. 그 사실 글에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골프 막농은 내가 68년 9년 네. 주간조선이 제 1호로 나왔을 때 표지에다가 내가 글을 써서 네. 말하자면 국민의 그 동질성을 문제를 썼을 적에 그 안에 내물에 뭐라 하냐 뭐라 하냐면요 이 후진국 개발론에서 네. 이 후진국 개발론 하는 로스토 박사도 있고 또 스웨덴의 그 밀드 박사고 후진국 개발론자들이 공통적으로 딱 적시하는 건 뭐냐면 아주 저개발국에서 어서 중진국으로 이제 발전하는 나라에서 대코브 단계로 갈라가는 나라에서 가장 마찰 요인이 뭐냐? 네. 가장 마찰 요인 빈부 차에서 오는 마찰 요인이 뭐냐 하면 첫째는 마이카입니다. 네. 자가용동죠. 둘째는 화주택이에요. 네. 원문의 문화주택은 주택. 셋째는 골프라. 네. 요 세 가지 적혀 있다. 네. 뭐냐 하면 아주 조금 지금까지 전혀 저개발국에서 뭐 이식도 없는 사회에서는 상관없는데 예를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같은 조금 대코브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향상의 의욕이 생겼을 적에 가진 자에 대한 아주 미움이 나옵니다. 이 아주 위험한 사회 갈등이죠.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그 나라가 중진국이 된다 하는 이론이요. 근데 저 무슨 마이카 하는 거 1960년대 후반기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참 한국에 마이카가 한 5, 6천 대 있었을까요? 네. 밤에 요정 앞에 세워놓고 술 먹고 나오면 다이아 공기를 빼거나 네. 그 라디오 안테나를 부르거나 뭐 유리창을 깨거나 또 막 싹 그물기는 하는 게 뭐 무지기수예요. 네. 그게 바로 그거라 마찰이라. 네. 바로 대고 뭐 갖다 주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저녁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할 말은 없는데 이놈의 새끼들 싶은 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마찰 여실히 증명하고 동빙고에 참 내 딸도 지금 동빙고 살고 있지만 그때는 뭐냐 동빙고를 도덕초에 이렇게 해서 신뢰될지 몰라. 왜? 그 당시에 참 우리 한국 사정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호화주택이 많이 서니까 그만 어느새 도덕촌 됐거든. 지금 또 동빙고 정도 주택이 서울 시내 뭐 훨씬 난 데가 얼마나 있죠. 또 지금 그 정도 주택 보고 아무도 무슨 그 호화주택이다 그런 이사 사람이 생각 안 없죠. 하거든요. 예. 그거 먼저 하고 골프도 고무렵에 있어서는요. 국민소득 400불 이하는 네. 그때 국민소득 그 당시에 400불입니다. 400불 이하는 저개발국인이 그 마이카, 화주택, 골프는 되도록 자수가라. 특히 외교상 필요한 거. 또 어떤 외국의 그저 바이아를 초청했을 때 이외는 삼가하라. 자칫 못하면 한참 농부들이 지금 논을 메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못 먹고 사는 그 가운데 농부 있는데 거기에 딱 자연을 차고 골프 차를 간다 해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노 이래. 적어도 중진국이 될 때까지는 골프에 대해서는 사치로운 겁니다. 내가 이랬었거든. 네. 근데 이걸 제목만 보고 그걸 안 본 친구들은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골프 시작하냐면 내가 환갑 후에 했어요. 네. 국민소득 1,000불 넘었어. 네. 근데 그때 1,000불은 로스토 말할 때 한 500불 정도 해당될 거예요. 그 따라 가치로 봐가지고. 네. 그럼 나 그래 했는데 뭐가 나쁘노 말? 네. 최근에 젊은 학생들의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의 의식을
그것을 선생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신 적이 있으시며 또 있다고 그러면 젊은이들의 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난 생각을 뭐 하십니까? 대학에서 교편을 잡지 않기 때문에 잘 그건 모릅니다만 예. 또 우리 대학 교수들 중에 친구가 많은데 상당히 예. 그 위험한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몇 프로냐 예. 하면 대체로 그 뭐 파센테이지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얼마큼 말하자면 조금 위험한 작용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다고 이래요. 뭐 그건 또 신문에 나오는 거 국어 같은 거 뭐 삐라 같은 거 전혀 없다고 내가 단언하지 할 수도 없고 있을 거예요. 있다고 나 그다지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가난한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가난한 시대 고생해서 자라온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보는 사회에서 자기가 정의감을 발휘하는 거니까요. 그걸 옳게 지도 못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그 어떤 자연 발생적인 무슨 어떤 작용이 있다고 해도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하는 책임부터 먼저 느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자유수호하는 참 단체도 많고 하니까 뭐 작용이 생기면 또 우파가 생기고 하니까 이건 사회라고 하는 건 균형을 잡혀가니까 큰 걱정을 안 하고요. 또 더구나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다고 하는 거는 민주화 요구 과정에 같이 휩쓸리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부 그 작용인지 어디까지 민주화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지. 실제로 다 민주화가 되고 나면 그 목소리는 별로 대단치는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연이 없어진다 이런. 자연이 말씀. 없어지고 또 그렇게 옳은 사회를 만들기 노력을 하면 자연이 그건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이런 의견을 말할 그 입장이 못 됩니다만은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나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잘못된다 그러면 우선 어른들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바로 전부 예.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예. 그렇게 지도를 못했고 예. 또 그 과거 우리가 나도 해방직후에 반공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건 이런 사람이 웃을지 몰라도 그때는 신문사 기자하면서 무슨 청년단 청년회 다 가담하고 했었어요. 내가 그래도 광복 청년회 그 경상북도 부위원장입니다. 예. 그 김구 선생 개통 그러면서 신문사 편집국 차장을 겸했는데요. 나도 반공운동을 한 다음에 아주 반탁에 아주 열렬한 논설을 쓰고 또 그 당시에 반공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떤 요새 참 민주화 요구하는 것처럼 프라이드가 대단하고 아주 자부심이 강하고요. 예. 어떤 긍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 왜 했느냐? 우리는 늘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것보다는 우리 이렇게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맺는다 하는 꿈에 그리는 어떤 이상론을 제시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을 했는데 그 민주주의를 40년 하는 동안에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이거 뭐 있다 민주주의가 있어 싶을 때는 자생적으로 딴 걸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를 없애려면 옳은 민주주의가 되면 자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채 가랭균이 여러 가지 벌레가 썩는다고 합시다. 그 암만 잡아봐야 해봐 안 됩니다. 수채를 청소를 해버리면 그뿐이에요. 수채 청소하는 작업이 뭐냐?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이런 사회다. 물론 뭐 100% 만족할 만한 사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네. 상대적인 문제인데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자격을 최소한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요즘 보신 적이 각 있으십니까? 앙케토도 하고 뭐 각 신문에서 그 인기 여론조사한 걸 냅니다만은 뭐 책임성이 강해야 된다,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나 그거 별로 좋지 않다. 왜? 네. 각 적어도 뭐 8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와 있는데 네. 대단히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아주 실세 너의 사람을 경우를 볼 때 나 전부 그분 대통령 시키고 싶은 사람뿐이야. 예. 그 지도력이 있고 없다는 그 정당을 보고 이 정치 이름을 보고 투표하는 게지. 네. 어떤 개인을 보고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치 이름, 그 정치 이름을 추구할 만한 과거 그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당의 성격을 보고 그래가지고 투표하는 거니까 그 정당에서 그 사람을 내세웠으면 그 자금을 충분히 가져왔다고 보는 건데 뭐 새삼스럽게 나와가지고 책임성이 어떻고 뭐 그 지도력이 뭐 어떻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선거 간섭이 됩니다. 여행을 나쁘게 되고 나는 그런 소리 안 하고 민주주의라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결과는 누가 됐든 선거만 아주 공정한 선거로 아주 국민의 민주가 제 이사가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 결정한 대로 정다수결로 제일 표수 많은 사람이 지금권을 잡으면 나머지는 그 30% 당선돼도 상관없다요. 난 어떤 날 걱정을 없다면은 그게 민주주의지 당선되면 나머지는 그 5개를 승복하는
그 민주주의는 요번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다음 선거 끝에 되면은 5개를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룰. 근데 이제 어느 후보가 둘이 나와서 어떤 한 후보가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수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쉽게 납득할 수 있지만은 이제 4명 뭐 8명 이렇게 돼 가지고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그 지지율이 예를 들어 뭐 30%, 뭐 35% 이렇게밖에 안 되면 나머지를 전부 반 지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어떤 그것을 약속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민주주의는 네. 너무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게지. 네. 그 전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 선거 방식은 네. 정다수결로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이고 대통령 선거법 네. 아니에요. 그 국민투표로 우리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건 그런 방식으로 해도 우리는 승복한다는 미리 이 민주주의 원칙으로 과반수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건 승복해야죠. 예. 이 자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선생님을 뵙고자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평소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볼까요? 뭐 그럽시다. 예. 누가 먼저 질문하실까? 사회 원로께서요.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뭐 이제 70 넘은 사람이 지금 현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야 사실 재료는 없고요. 한 가지 그 사람의 인류 그 발전 과정이라는 게 항상 젊은 세대는 어떤 진취적이고 욕망이 있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과거 경험에서 오는 하나 안정을 희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그 원만하고 화합을 전진하려면 노, 장, 네. 청, 네. 소, 네. 노인청하고 네. 장년청하고 청년청하고 소년청. 젊은청하고 이 이견이 그 젊은청은 아주 적극적인 이사를 표시해가지고 하고 그것이 하나 잘 조화가 돼가지고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 얼마든지 참 활발하게 나오는 건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자기 의사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는 이건 벌써 민주주의가 전제주의라는 거. 흔히 보면 자기 의사가 통과 안 되면 막 끝까지 고집하는 건 그건 민주주의 룰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민주주의 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의 정치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젊은 세대가 참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 또 자기 욕구를 말하라는 거야. 하는 건 좋단 말이야. 하는 걸 경계하는 노인은 이것도 안 됩니다. 하되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까 말하면 노장 청소 딱 조화가 돼가지고 하나 방향이 결정되면 그건 승복하라는 거야. 자기 의사가 관찰 안 되더라도. 또 딴 사람 질문 누구? 예.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임하는 요즘 언론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이번 선거를 다루는 언론에 부탁할 말씀은 없으시냐 이런 말씀. 언론이 6.29 선언 후하고 전하고 막 판이 달라졌어요. 네. 내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아주 요새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막 참 활발합니다. 네. 근데 활발한 것이 무슨 제도가 바뀌어서 네. 경제가 바뀌어서 그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회 분위기에 눌려 가지고 네. 또 그 사회 분위기가 눌리는 데서 비로소 이제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거니까 요것이 하나 제도화가 돼야 됩니다. 네. 자유롭게 언론. 지금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뭐 요새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뭐 헌법도 그대로요, 언론기본법도 그대로요, 경제도 그대로요. 다 그대로이면서도 확 달라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지나친 필요 없는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그 필요 없는 간섭을 못하도록 아주 올바른 방향이 되면 어느 신문이든 교행방침이 있어가지고 교행방침을 넘어서는 없어요. 네.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주적인 신문을 만들고 자유적인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될 때 또 모르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자기 신분이 보장이 되는 제도, 또 위에서 엉뚱한 말을 할 수 못하는 제도, 이것이 앞으로 한 과제입니다. 또 딴 사람 질문 없습니다. 네. 곧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지방신문의 그 중요성과 방향에 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방 신문은 한도에 한 집밖에 없어가지고 그 신문 자체에서 그 병독지라 그 중앙지, 전국지하고 지방지를 병독할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전국 저 축소판 비슷한 걸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지방진지 전국지 구별을 못 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전국지 신문이 많이 지방제, 나옵니다. 이제 네. 그 지방 시대가 도래되면요, 그 지방을 활성화해서 지방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 특색을 가진 신문을 만들어야지 중앙지역 모방을 했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뭐 그 지방지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한 사람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께서요, 언론인으로서 가지고 계신 평소의 좌우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좌우명 그 흔히 묻는데 난 내 개인으로 봐서는 오늘의 베스트를 한다. 오늘 그 문자를 쓰면 진인사 대천명이 되죠. 그런데 난 오늘 베스트를 해가지고 그만 내지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쭉 지금까지 살아 왔는데 그 한 가지 더 붙이면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는 거.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는 거. 그건 무슨 직업이라도 좋습니다. 그 자기 긍지를 잃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그에 대한 보람이 없어져. 네. 그러면 결국 타성적으로 되기만 하니까 어떤 직업이라도 내 긍지를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그게 좌우명이라면 좌우명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앞으로 계획이 그래서 계획은 아까도 있으시다면 말한 대로 어떤 계획? 인생 마무리 작업인데 예. 그 마무리 작업하면 회고록 쓴 것처럼 모두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 어떤 정리를 하는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는데 한이 두 가지 남아 있어. 인생에 무슨 한이 있으시죠? 아니 흔히 보면 여한이 없으겠죠 이런데 네. 그거 다 듣기 좋은 말로 그만 네. 모양이 좋으니까 아무 네. 여한이 없다 하지만 네. 다 그 거짓말이에요. 다 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네. 난 두 가지 참 언론계에서 못한 일이 있는데 참 네. 우리 아직도 뭐 내 편집인협회 고문이니까 네. 발언권이 있습니다. 네. 또 몇 가지 단체에 내가 말하자면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것도 네. 있고 하니까 전혀 사회가 경제된 게 아니고. 네. 근데 특히 언론계에 내가 지금 힘을 기울여 해줬으면 싶은 내가 추진력은 될 수 없더나 조언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서재필 박사가 동상을 아직도 못 세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그 서대문 형무소가 철거되고 나면 그 자리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서울시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고 또 우리 언론계에서도 내가 그런 걸 하는데 그 한국 언론계가 그래도 시조인데 개척자인데 여러 사람 동상 다 세우면서 그분 동상 하나 못 세운다는 건데 언론인으로서 이거 참 미안한 소리지. 네. 장지현 선생의 그 묘소는 내가 편협회장 당시에 저쪽 마산에 순역화를 해서 아주 비석도 세우고 우리 다 하고 또 그저 대한매일신보를 만든 배설이라고 영국 사람. 네. 이 묘역도 우리 내가 편협 임원으로 있을 적에 잘 적용해서 하는데 양기택 선생은 지금 여기 유골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지만은 서재필 박사 동상 하나쯤은 세워야 되겠다. 이게 하나 아주 미해결로 나오는. 그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모두 그래 극한 바람에 예. 뭐 하겠지 이 바람에 아무도 실현 못하고 내가 지금 그 신문협회라든지 편집협회 어쨌든 좀 빨리 조직화하라 그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쁜 말 아니라 이건 오히려 이광구 선생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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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지금 올해 90살 된 네, 90살 되는 네. 초대 편집인 협회 회장. 내가 3대 회장입니다. 네. 근데 그분부터 그 염원인데 우리 대회는 음. 그런 저 동상 하나 세워나가면 거대한 돈인데 감히 염두를 못 냈고 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하나 이건 참 앞으로 우리 언론인들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또 하나는요. 이게 참 언론인은 만년이라는 게 불쌍합니다. 똑바로 얘기해서. 그래도 말이야. 참 사업하는 사람은 재산이 남고 권력 가지던 사람이 인맥이라서 남지만 언론이라는 데 이게 선후배만 있지 이 사제가는 없거든. 그러면 이게 대개 지금 60세 올해 있어봐야 60세고 일찍 그만둔 사람은 55세 정년으로 나오고 나면 이 사회 참여 길이 막히고 참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대 받는 셈입니다. 네. 출시까지도 그래도 포지션이 있었고 글도 쓰고 쭉 계속해서 썼은 게 있는데 그 참 나이 먹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만히 참 동료들밖에 안 되니 이게 학자들은 학술은이 있어.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우수한 분들 참 업적을 낳은 분도 있고 예술원은 그 예술인들은 예술원이 있는데 언론인은 참 직장 떠나면 그만해라. 그래서 참 나이 많은 언론인들을 어떤 원로인들을 뭘 하나 모아가지고 학술원이나 예술원 같은 뭐 언론은 가는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는데 이거 있을 때 상당히 내가 공작을 하고 실현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아직도 빛을 못 봅니다. 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년 퇴직해서 나와 가지고 주필이나 편집국장 한 사람 참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그래도 좀 사회에 기여했으니까 나온 사람이 그러한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남은 좀 경험이랄까 이거를 언론계 살리기도 하고 또 사회적 대우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참 내 편의 회장 때 그걸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내가 늙으니까 그런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연세 많다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참 오래간만에 최석채 회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참 그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장된 그 출세라고 그러면 이상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계급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고고하게 사신 분의 연세가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칠순의 연세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정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 그 이상의 소중한 좋은 시간을 자리가 괜히 있겠습니까? 그 노인의 헛소리로 낭비한 거 아니냐 해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닙니다. 예.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선생님 연배 되시는 그 언론인들이라든가 사회 원로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셨다 그러니 그분들이 나오셔서 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자주 해주셔야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 그러고 자꾸 뒤로 물러 앉으시면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만 이 일을 한다는 사회가 되면은 그래서 무엇이 좋을 게 있겠습니까? 아이 고마운 말씀입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자주 좀 방송에 나오셔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45년간 그 언론계에 종사를 하시면서 참 그 대쪽 같다고 제가 어르신네를 표현해서는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외골수로 이렇게 살아오신 최석채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